최근에 가장 재밌게 보셨던 뉴스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뉴스가 재밌는 뉴스가 없어요. 네, 저는 최근에 한동안 이 뉴스를 보느라 굉장히 정신이 없었어요. 어떤 뉴스? 네, 한국에서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특히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날마다 이 뉴스를 가지고서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 떠드는 걸 보면서 와, 정말 재밌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요. 뭔데요? 그게 바로 GM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게임스탑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오, 게임스탑 사태. 그거 되게 웃기던데? 들어보셨나요? 네. 네. 갑자기 아는 척 하신다.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탁 싸우다가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떨어지더라고. 맞나요? 이 설명? 네네,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사건이 시작된 건 지난 1월 22일 밤이었어요. 국내에 동학개미가 있다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뭐 개미 투자자들을 뭐 불개미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서학개미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들과 월스트리트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헤지펀드들이 맞서서 한판 붙었던 그런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우와. 그러면 이게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하고 거대 금융사 간의 어떤 한판 떴다라는 얘기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었던 사건이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는 이 밈도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짤방 같은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 나섰던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소위 이제 MZ세대라고 하는 20, 30대들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고 특히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어 또. 와, 타임스퀘어. 와. 게임스탑 가자. 실제로 저 광고에 걸렸어요? 우와. 만들었나 봐, 사람들이. 어머. 진짜 웃긴다. 누구야 또? 어머. 게임 되게 캐릭터 뭐 이런 우와. 건가 봐. 일론 머스크? 여기서도 일론 머스크가 나온다. 네. 와. 그래서 또 스피커. 이런 거 보시느라 밤을 새셨군요. 이게 재밌는 게 미국에서 벌어졌는데 국내에도 이슈가 되면서 이 게임스탑에다가 개인 투자자들, 국내 개인 투자자들도 막 우리도 사자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게임스탑은 84년도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40년 정도 된 그런 콘솔 게임 회사예요. 콘솔 게임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파는 비즈니스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게 막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냥 비디오 가게 대여점 같은 거네. 네, 그렇죠. 옛날 네. 느낌. 그래서 사실 이 회사의 주가 차트를 보면 굉장히 죽어가고 있었던 그런 근데 이 회사도 이제 혁신을 하려고 다양한 노력들을 했는데 네. 또 유명한 사람을 이제 임원으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또 이 게임을 자기들이 온라인으로도 한번 팔아보겠다 이런 다양한 비전을 보여주면서 게임스탑이 드디어 이제 리뉴얼을 하고 살아나는 것 같다. 우리 추억이 있는 이 주식을 한번 사보자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네.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하니까 갑자기 그때 미국에 있는 몇몇 헤지펀드들이 도발을 시작을 합니다. So the amount of people who are so passionate about putting GameStop higher, not based on any fundamentals, this is not Tesla. This is not a company that with a blue sky. There's no reason it doesn't go right back to $20. If you want to save the company and actually buy something from GameStop. 미국의 한 대형 헤지펀드사 대표가 이렇게 도발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스탑 주식은 거품이라고 막 맹비난을 하고 공매도를 하는데 여기서 또 이 공매도 방식이 굉장히 논란이 일어났어요. 공매도가 뭔지 일단 공매도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레딧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커뮤니티에서 주식 종목 토론방이 있는데 거기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게임스탑에 저처럼 이제 추억이 있는 그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대동단결을 하면서 봉기에 나선 거죠. 게임스탑의 주가 하락을 막고자 개미들이 집중적인 매수에 나서요.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름을 콸콸콸. 콸콸콸 누가 아까 먹었죠? 등장했던 또 유명한 분인데 이 네. 테슬라의 CEO인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날려요. 게임스톤크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맹폭격하라 이런 거를 게임스탑 주식의 단어랑 좀 합성을 한 거예요. 아니, 앨런 머스크는 좀 뭔가 되게 가진 사람이고 굳이 저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글을 남겼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헤지 펀드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테슬라도 엄청 많이 공매도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이야 테슬라 주식이 그걸 다 뚫고 엄청나게 올라갔지만 이 성장 과정에서 굉장한 압박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복수 같은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지령을 날리고 나서 어떻게 폭등을 했나요? 아,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갔는데 저도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이 가격이 올라간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어머, 말도 안 돼. 어? 우와, 자이로 그냥 득뱅. 어머 우와. 갑자기 번개 치듯이 그냥 빡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불과 며칠 만에 1,700%, 그러니까 17배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1700%. 네, 근데 여기서 이게 미국의 그 개미들만 참전한 게 아니라 이 한국의 동학 개미들까지도 함께 이 사태에 참전을 합니다. 그때 영상에서 이름 나오잖아요. 영차 막 나오잖아요. 외국인들조차도 영자, 영자, 영자. 이 헤지펀드사에서 공매도를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손해는 헤지펀드사에서 떠안게 되나요? 그러니까 정말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은 공매도 한 거를 결국은 시장에서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손실을 떠안게 되는 사건까지 몰린 거예요. 이걸 주도했던 캐피탈 중에 하나가 멜빈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많이 손실을 봤냐면 37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손해를 보고서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을 했어요. 청산을 했어요. 근데 조금 진짜 통쾌하긴 하다. 그러니까. 그러면 개미들이 이긴 건가 봐? 그랬으면은 굉장히 또 깔끔하고 아름다운 결말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끝나지가 않았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가 벌어지면서 2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거요? 그 미국에서 가장 많은 개미들이 주식을 살 때 쓰는 앱이 로빈후드라고 하는 앱이 있어요. 근데 이 앱에서 게임스탑 주식을 사려면 매수 버튼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매수 버튼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뭐야, 그거 완전 그냥 깡패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질 아니에요? 그냥 깡패 아니에요? 로빈후드가 왜 그래요? 배우가 밝혀졌나요? 네, 아마 이제 조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한 배우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또 지금까지 금융권의 이제 엘리트들과 기관들이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돈놀이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뭐라도 좀 하려고 하면 돈을 딱 쓸어 담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사실 커뮤니티에서는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복수하는 게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었다. 이런 분석이 굉장히 많았는데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가 경제난과 실업 문제로 한파를 겪었는데 그 문제를 다 만들었던 금융권에서는 전혀 책임도 지지 않았고 구제금융을 받아가지고 막 성과급 잔치를 하고 그러면서 대중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잖아요. 네. We're in the midst of a serious financial crisis.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have teetered on the edge of collapse, and some have failed. 어머 이거 그랬다고? 같은 장소예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같은 장소예요? 아, 네, 같은 장소예요. 세상에. 근데 너무 저걸 면전에서 저렇게 비웃고 대놓고 이래도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때 부모의 파산을 보고 길바닥에 내앉고 그런 걸 경험했던 세대들이 이번 게임스탑 사태로 결집을 했던 거예요. 실제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한번 보시죠. 어머, 아빠를 위한. 진짜 하나가 될 수밖에 없겠다. 대표님, 근데 게임스탑 사태랑 이 암호화폐랑 탄생 본질이 맞닿아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관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정신이 그 시작점이 저는 게임스탑으로 대표되는 이 개인들과 미국의 금융 시스템의 어떤 갈등 그것과 저는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때 저 여파가 사실 우리나라에까지 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정말 많은 피를 보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다 우리 가족이고 이웃이었잖아요. 부모님이고. 네, 근데 그때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금융 자본주의의 어떤 더러운 그런 실체를 깨닫고 환멸을 느낄 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익명의 사람이 인터넷에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전자화폐 시스템이라고 하는 9페이지짜리의 백서를 올립니다. In late 2008, a shadowy figure named Satoshi Nakamoto published a paper trust system and replaced it with a sort of trustless trust. 약간 제가 느끼기에 비유를 하자면 어떤 난세에, 금융계의 난세에 나타나는 구원자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또 무슨 다단계의 교주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너무 극과 극이다. 네.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란 얘기도 있죠. 기계. 집단이라는 얘기도 있으니까.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쓴 그 백서 내용을 보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독점적으로 발행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부나 금융기관이 개입할 수 없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전자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소개를 했고요. 이 사이버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상주의자들이랑 이 컴퓨터 기술에 능통한 그런 해커들이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암호화를 뜻하는 사이퍼, 그리고 저항을 뜻하는 펑크, 이 단어를 합쳐서 사이버 펑크라고 하는데 이 컴퓨터와 암호 기술로 정부의 검열이나 통제에 저항하는 그 자유주의 운동, 여기서부터 비트코인이 시작됐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Work it, make it, do it, makes us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 More than power, never. Ever after work is over. 이야, 저렇게 또 보니까 그래서 이해가 되네. 기존에는 은행의 어떤 중앙에 그 집중돼 있는 하나의 장부에 그것을 믿고 이제 모든 거래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지금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장부를 나눠 가져서 그 장부에 있는 기록들을 똑같이 맞춰서 가지고 공유하는구나. 있음으로써 도리어 더 신뢰를 보장하게 하는 아하. 이제 그러한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이제 블록체인의 원리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됐어요, 네,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란 뭐 어려운 용어를 빼고라도 저는 그냥 쉽게 신뢰를 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항상 어떤 중간 이 거래자를 놓고 그러고서 이제 거래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돈 거래하는데 서로 믿기 어려우니까 뭐 은행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또 뭐 주식을 거래하는데 뭐 어떤 주식 거래소를 이용한다라든지 뭐 부동산 중개라든지 항상 제3의 어떤 신뢰할 만한 기관을 두고 이렇게 거래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은 그러한 중앙화된 인증기관 없이 서로 직접 수수료도 없이 간편하게 이제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홍석천 씨한테도 직접 비트코인을 드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사실 2017년 광풍 불었을 때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홍석천 씨처럼 못 믿는다, 도박이다, 사기다 이런 생각이 많았고 정부에서도 그래서 규제 방안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톤이 많이 변했어요. 그때는 틀렸던 게 지금은 맞는 게 된 건가요? 네. 2017년에 아주 유명한 토론이 있었잖아요.
이 암호화폐를 두고 맞아요. 이제 설전을 이제 맞아요. 벌였는데요. 기억나요. 장기적으로는 폐쇄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암호화폐는 다 없어질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왜냐하면 사회적 효용성이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도박 상품과 똑같이 취급하는 게 정답이다. 분리 불가능하다면 이거 없애야 돼요.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봐요. 백해무익해요. 제가 네.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었거든요. 네. 예. 많이 지지를 받았던 의견인데. 예, 그 당시 이제 유시민 작가도 마찬가지로 저보다도 훨씬 윗세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보수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희가 지금 저 영상을 봐서 그렇지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동의를 했어요. 맞아요. 그때 오죽하면 비트코인을 검색하면 연관 연관 검색어에 정말? 유시민 튤립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정말? 튤립에 비유하시면서 맞아. 네, 이게 맞아요. 폭락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저도 2017년에 저희 남편이 그때 비트코인을 했었어요. 시작을 했어요. 암호화폐를. 일찍 하셨다. 정말 옆에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때는 뭐 이런 실체가 없는 사이버머니에 왜 투자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제 생각도. 지금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는 일이죠. 맞아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2009년 비트코인이 세상에 공개된 이후에 엄청난 위상의 변화, 또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의 최초의 현물가가 이루어진 2010년에 그 당시 1비트코인에 얼마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몇백 원은 했겠지. 네, 당시 1비트코인에 0.0025달러였대요. 얼마야 그럼 0.00 얼마예요? 저기 지금 뭐예요? 그게? 0.00 몇 센트예요? 그렇죠. 뭐 한 2.7원? 2.7원? 2.75는 7은 뭐야? 당시 5천만 원 막 몇 조 하나의 이러다가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제 미국에 사는 그 라즐로라는 그 프로그래머가 네.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내가 파파존스 그 라지 사이즈 피자 2판을 먹고 싶은데 내가 1만 비트코인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거래가 이제 성사된 거죠. 그래서 1만 비트코인에 그럼 1만이 피자 얼마야? 2판을 사 먹게 된 것이죠. 저기요. 그 어디예요? 파파존스. 미국 어느 주예요? 그 피자집. 1만 코인을 그럼 그 대박이다. 사람은 받았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 한 2.7원. 그러면 그때 받았어. 만약에 1만 코인을 받았으면 하나에 5천만 원이니까 두 판에 한 1만 판에 1만. 얼마예요 지금? 한 판에 2억 2,500원. 2,500원? 그럼 5천 두 원? 판에 5,000원. 두 판에 5천원 받. 지금 왜 먹었어 그 피자? 근데 이게 되게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비트코인이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거래에 사용된 예로 막 세상에. 기사가 나오고. 그렇죠. 이제 그 이후에 비트코인의 이제 화려한 비상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2017년에 광풍 이후에 이제 버블이 또 막 뭐 꺼질 듯 말 듯 했지만은 또 이제 별다방이 뭐 비트코인 그 선물 거래소인 그 벡트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스타벅 또 땡이. 암호화폐 영역을 또 넓히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고 이후에 뭐 수많은 그 나스닥 기업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자산 포트폴리오에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포함시키기 시작했죠. 이제 특히나 또 이제 그 간편 결제 원조라고 그 얘기할 수 있는 그 페이팔에서도 비트코인을 매매도 할 수 맞아요. 있고 또 아주 그 수천의 그 가맹점에서도 이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초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서는 군대까지 동원을 해서 비트코인을 갖다 채굴 하고 있는데요. 와. 그러니까 이제 개인과 기업이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국가들도 비트코인을 이제 자산으로 이제 인정하기 워낙에 이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야 투기라고 이제 불렸던 그 비트코인과 이제 암호화폐 위상이 2017년에 비해서는 한층 더 이제 올라갔다라는 것을 뭐 느끼지 않으세요? 네. 너무 느껴져요. 위상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올라간 것도 알겠고
아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은 네. 또 그 뒤에는 블록체인의 기술이 눈부시게 이제 발전했다라는 것도 그 사이에 또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이 처음 개발됐을 때는 기술을 1세대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이제 지금은 2세대 블록체인 기술의 시대다라고도 얘기하고 2세대 블록체인 기술의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입니다. 아까 그 대구의 그 채굴장 하시는 분도 이더리움을 그렇죠. 채굴한다고 하셨죠. 네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제 비교한다면은 뭐 투지폰이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이제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이제 중개 기관이 없는 그런 돈의 이동 또 거래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면은 블록체인 2세대인 기술인 그 이더리움은 여기에 플러스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미리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제 전자계약서 안에 넣어두고 계약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이 계약이 이제 실행되도록 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런 기능이 더 더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머리가 다시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바보야. 그래서 이제 쉽게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은 제가 만약에 제 아이한테 1비트코인을 그냥 송금할 수가 있는데 네.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사용하면은 내가 1비트코인을 송금하면서 야, 이 돈은 밤 9시 이후에는 못 써. 술집에는 못 써라는 계약을 만들고 그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대로 이제 실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쓸데없다. 스마트 머니가 쓸데없어. 가능한 것이죠. 밤 9시 이후에 못 쓰고 술집에서 못 써. 그게 돈이야? 이거 쓸데없는 돈이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사용해서 여러 그 중개하는 중개인들이 하는 일들을 다 이제 이것이 대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은 뭐 중고차 거래라든지 또 뭐 무역 거래,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종류의 이제 거래에서 자동적으로 계약이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기반이 이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랑 우리가 말하는 비트코인이랑 같은 건 아니잖아요. 이 기술이 아무리 훌륭하고 우리가 좋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어떤 계약이나 거래나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라 하더라도 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이 실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의문은 아직 남거든요. 우리 저 신사임당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패널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한번 먼저 여쭤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가 7살이거든요. 근데 7살인 저희 아이에게는 일단 실물 돈이 가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아이는 카드를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뭐 태블릿 PC 같은 데서 게임을 결제하려고 하면 제 지문을 갖다 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예 패러다임 자체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벌써 지금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 결제되는 돈이 달러든 위안화든 원화든 엔화든 상관없는 거예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블록체인에 다 그 연결되어 있는 안전한 화폐기만 하면은 상용화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사임당님의 생각은 저는 솔직히 되게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어떤 자산의 하나로서 가치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 간에 거래를 할 때도 우리가 각종 국가들끼리 통화 수합으로 얽혀 있고 그다음에 세금에 대한 권리나 국채 같은 경우도 이미 기존 화폐로 발행이 다 되어 있고 이런 걸 전부 대체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를 이상의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화폐로서의 역할을 대체한다라는 건 좀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렸는데 이 업계 최전선에 계시는 김서준 대표님의 생각도 듣고 싶어요. 사실 사토시는 백서에서 그 결제 수단으로 쓰는 걸 좀 강조를 했었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뭐 가격 변동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제용으로 쓰기보다는 이 금을 사듯이 디지털 그쵸. 세계의 어떤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 테슬라를 살 때 비트코인을 내고 샀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뭐 반토막 나면은 테슬라 회사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해칭하기 위해서 이 선물 거래소가 열려 있으면 이 받은 금액만큼의 비트코인을 그 숏포지션을 잡으면 되거든요. 공매도를 하면 해칭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이 큰 무역을 할 때는 해칭을 하거든요. 선물 거래를 네, 하죠. 똑같은 방식으로 비트코인을 이용해서도 선물 거래를 하면서
가격 변동성을 해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서 각국 정부에서 CDBC라고 그 자체 디지털 화폐를 다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이더리움 같은 그 암호화폐는 정부나 중앙기관 없이 탈중앙 집권화를 추구하는 화폐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되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전에 그 우리 우편 서로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거 생각하면은 그런 우편은 다 이제 국가에서 관리했잖아요. 그래서 각 국가마다 하고 또 나라와 나라끼리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 우편이 이제 디지털화되면서 전자메일이 생기면서 이제 개인들끼리도 같이 뭐 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기업이 자기의 어떤 메일 시스템도 만들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메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이제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국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도 있고 또 기업이 자기의 어떤 예를 들면 맥도날드가 맥도날드 안에서 사용하는 맥도날드 화폐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혹은 또 이제 개인들이 또 개인을 기반으로 하는 또 화폐도 만들어지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화폐들이 이제 공존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돈은 이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야라는 개념이 조금 희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디지털로의 전환은 모든 분야에서의 우리 어떤 인류의 하나의 흐름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지고 싶은 자산 중에 부동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 중에서도 건물, 신사임당처럼.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누구나 이 건물을 사실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건물 하나 사려면 정말 많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이 뭐예요? 그냥 땅 하나라도 있으면 집도 참 갖기 좋을 어렵죠. 텐데. 근데 이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다 보면 이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는 그 희망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요? 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 네.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그 최소 단위를 토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앞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들이 이렇게 토큰화돼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누구에게나 쉽게 거래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릴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토큰하면 원래 이렇게 가운데 구멍 뚫린 동전을 떠올리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토큰하면은 다 이렇게 디지털 화폐를 떠올리겠구나. 비트코인을 꼭 한 개를 사지 않아도 되고 0.0001개 이렇게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부동산이나 뭐 호화 크루즈선이나 뭐 모나리자 같은 예술 작품이나 이런 것도 자산 가치가 쪼개져서 누구나 쉽게 그 자산의 일부를 살 수 있는 모나리자의 미소만 떼서 살 수 있는 거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거 눈썹만. 그림에 대한 어느 눈은 내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지분. 그렇죠. 지금 저 사진 속 건물은 실제로 토큰화된 빌딩이에요? 네, 맞아요. 실제로 지금 국내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토큰화 시켜가지고 이미 유통을 끝낸 그런 상품입니다. 몇 명이 나눠 갖고 있어요? 정확하게 몇 명이 구매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잘 배분이 됐어요. 우와 신기하다. 있구나.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다 저기 지나갈 때마다 흐뭇하겠네요. 그럴 수 내 있죠. 건물 바라보듯이. 네, 그럴 수 있죠. 저 빌딩을 가지고 있으면 월세라고 하는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저 빌딩의 토큰을 가지고 있는 비율만큼 실제로 그 월세에 대한 수익을 계속 나눠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저는 석천 씨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주제라고 이게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 이태원에 음식점 많이 만드셨는데 그쵸. 네. 건물 가격 막 올라가고 월세 올라가면서 정리하신 것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퍼지는 이유가 뭐냐면 건물 가격이 올라간 건 사실 그 건물에서 레스토랑 영업을 잘하셨기 때문에 건물 네. 가격이 그렇죠, 올라간 그치. 거잖아요. 도움을 받. 나갈 사실- 때는 알거지로 나왔어요. 네. 근데 이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걸 보면 스타트업은 주식을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IT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일을 잘하면 스탁옵션이라는 걸 나눠줘서 이 구글,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상장할 때 막 100억씩 돈을 벌어간 임직원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게 주식회사처럼 이렇게 잘게 쪼개져서 기여를 한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 있는 게 법적으로도 보장이 되고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이 건물의 가치를 올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건물의 토큰을 나눠줄 수 있는 생태계도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 되겠다. 사실 비트코인이 정확하게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건 누구 한 명이 처음에 가지고서 시작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서로 채굴자들이 참여하고 나도 운영자야, 너도 운영자야 하면서 각자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 이 가치를 함께 키워나간 거죠. 건물주잖아요 지금. 그럼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닥 좋은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래된 중소기업들 보면 사실 저는 오너기업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오래된 중소기업 사장님 한 명이 100% 가지고 있는 회사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그런 회사들이 잘하고 있는 회사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지금 세상에서 정말 크고 잘하는 회사들 보면 다 주식이 쪼개져 있고 아. 실리콘밸리에서 잘하고 있는 스타트업 보면 다 잘하는 임직원들에게 스탁옵션이나 주식을 나눠주는 회사가 훨씬 더 커졌잖아요. 맞아요, 책임감이나 맞아요. 자기 거라는 의식이 조금 더 있어야. 그렇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미래의 부는 디지털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그것을 잘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통해서 이 부가 생성되고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래의 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쪽 분야에서 유망한 그런 사업들 또 분야들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오늘도 완전 다 배워가지고 다 흡수해서 또 적용할 준비가 돼 있거든요. 저는 자녀들한테 사실 언제까지 우리 의사 판사들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뭔가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이 어느 길로 가야 정도면 할지. 이현희 씨는 돈을 내고 미래 수업에 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매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미래 수업 지분 있어요. 자기 혼자 다 해먹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요? 네. 스쿨버스는 많이 들어갔는데. 사유는 들어봤는데. 메타버스. 이 메타라고 하는 게 좀 가상의 이런 뜻이고 버스는 이 유니버스, 이 우주를 합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이런 우주의 세계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가상 세계에서 아바타 같은 나의 어떤 주체를 만들고 그 위에서 어떤 사회적인 활동이나 경제적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공간. 사실 이런 게 이미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 속에서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뭐 게임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뭐 포트나이트, 그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그 다음에 로블록스 혹시 이런 게임들 들어보셨나요? 요즘 어린애들이 많이 하는 저는 게임이에요. 이런 거 밸런스밖에 몰라요.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같은 걸 보면은 원래 저희 때 저도 어렸을 때 레고 블럭을 가지고 이렇게 놀았잖아요. 네. 그거를 가상의 세계에서 그런 레고 블럭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공간을 막 만들고 거기를 넘어서서 거기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미 얼마나 많냐면 미국에서 16세 이하 아동의 절반 이상이 이미 로블록스를 쓰고 있어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죠. 그 친구들 중에 절반 이상은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네, 정말 많은 돈을 또 벌고 있어요. 이미 로블록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몇십억 이상을 벌어가는 그런 아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와, 거기서? 그 안에서 몇십억을 벌 수 있다고요? 네네. 뭐 어떻게? 네, 그런데 왜 이제 블록체인과 왜 암호화폐에서 이 가상 세계와 메타버스 이야기를 드렸냐면 결국은 이 메타버스의 세계관은 다 블록체인 위에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구현될 거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보셨죠? 네, 그 영화 보시면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잘 묘사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 작품이 딱 시작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쓰잖아요. 커피 마시는데? 맞아요. 왜 이 VR 기기를 쓰고 가상 세계에 접속을 하냐면 현실 세계에 지금 많은 직업들이 이미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 AI랑 로봇 때문에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 정말 많이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 그럼 사람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자기를 표현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뭔가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활동들인데 지금 신대륙이 없잖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경제가 포화됐을 때 뭐 미국으로도 가고 뭐 아프리카로도 가고 이렇게 경제 확장을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무한한 이런 가상의 세계가 있는 거고 근데 이 가상의 세계에서 재밌는 걸 만들면 그 가상의 세계에 접속해서 우리가 마치 아프리카 사파리 혹은 해외여행 가면은 재밌는 거 보이면 돈을 쓰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상의 세계에서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막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돈을 쓰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경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